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말자 할머니가 자식에게 당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야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말자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전 9시. 아들이 오기로 1시간이었다. 73세, 혼자 산지 5년. 남편 윤기철을 폐암으로 보내고 나서 이 집에서 홀로 지냈다. 슬아의 자식은 아들 현수 하나, 며느리 지은과 손주 둘. 어머니, 문 여세요. 현관 밖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어머, 일찍 왔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며느리 지은도 함께였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다. 말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응, 다 챙겼어. 근데 정말 여행 가는 거 맞지? 꿈 같아서. 당연하죠.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효도 좀 해야죠. 현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었다. 평소 현수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데 오늘은 입만 웃었다. 그래, 고맙다. 근데 애들은? 학원 있어서요. 주말에도 수업 빼먹으면 안 된대요. 지은이 대답했다. 말자는 속으로 아쉬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다. 그래.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말자는 작은 보스턴백 하나를 들었다. 안에는 옷 2벌, 세면도구, 혈압약, 무릎에 붙이는 파스, 그리고 손주들 줄 용돈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짐 제가 들게요. 현수가 가방을 받았다. 하지만 가방을 드는 손이 너무 가벼웠다. 마치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것처럼.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은 말자는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지? 남해요. 남해 작은 섬이요. 남해? 거기 멀지 않니? 3시간 정도요. 괜찮아요. 차는 출발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렀다. 말자가 좋아하는 송대관의 해뜰 날이었다. 현수야, 이 노래 좋지?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현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말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지 뭐. 바쁘니까. 2시간을 달렸다. 휴게소에 들렀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래. 말자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파스를 새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갔다. 손주들 과자라도 사가려고. 그때 멀리서 현수와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만 참아. 내일이면 끝나. 알아.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병원비만 해도 얼마야. 말자는 멈춰섰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아, 누가 아픈가 보네. 애들이 돈이 필요한가 보다. 말자는 모른 척하고 과자를 샀다. 차로 돌아왔다. 다녀왔어. 네, 어머니. 가시죠. 다시 1시간을 달렸다. 작은 포구에 도착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어머니, 저기서 배 타요. 배. 말자는 배를 보며 조금 겁이 났다. 나이가 들면서 배 타는 게 두려워졌다. 무서우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현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말자는 아들의 손을 믿고 배에 올랐다. 배는 작았다.
승객은 그들 셋뿐이었다. 선장은 묵묵히 배를 몰았다. 섬까지 얼마나 걸려? 30분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말자는 멀미가 났다. 입이 바싹 말랐다. 현수야, 물 좀. 여기요, 어머니. 지은이 생수를 건넸다. 말자는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났다. 생수가 상한 건가 싶었지만 참았다. 배는 계속 흔들렸다. 말자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졌다. 왜 이렇게 졸리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흔드는 소리에 깼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말자는 눈을 떴다. 작은 섬이었다. 선착장은 낡고 한적했다. 여기가 남해? 네, 조용하죠? 말자는 배에서 내렸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현수가 부축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없었다. 집 몇 채와 낡은 등대 하나. 그게 전부였다. 펜션은 어디 있니? 저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비가 더 세게 내렸다. 말자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현수야, 우산 없니? 아, 깜빡했네.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마을 입구에 낡은 정자가 보였다. 어머니, 저기서 잠깐 쉬세요. 왜? 같이 안 가? 우리 펜션 가서 방 확인하고 올게요. 짐도 좀 옮겨놓고. 그래. 근데 이 비에. 금방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현수와 지은이 서둘러 어디론가 갔다. 말자는 정자에 혼자 남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말자는 불안했다. 왜 나만 여기 두고 가지?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말자는 정자에서 나와 마을을 걸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 누구 없어요?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기요? 안에서 60대 여자가 나왔다. 어머,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혼자세요? 아니요, 아들이랑 왔는데 펜션 간다고 나 여기 두고 갔어요. 펜션이요? 여기 펜션 없는데요. 말자는 얼어붙었다. 네. 이 섬에 펜션 없어요. 민박집도 문 닫았고요. 그럼 우리 아들은? 젊은 남녀요? 아까 12시 배 타고 나갔던데요.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갔다고요? 가게 주인이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현수야, 엄마다. 어디 갔니? 답장은 오지 않았다. 말자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게 주인이 물 한 잔을 가져왔다. 할머니, 물 드세요. 말자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일부러?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배는 떠났고 아들은 사라졌다. 말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아이고. 말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주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랐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 정자를 울렸다. 말자는 가게 안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가게 주인 박분녀는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안타까워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분녀는 안쪽으로 들어가 컵라면을 끓여왔다.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먹을 기운도 없어요. 아니에요. 드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분녀의 다그치는 말에 말자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할머니, 천천히라도 드세요. 분녀는 따뜻한 물을 더 가져다 주었다. 말자는 라면을 반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음 배는 언제 와요? 내일 아침 8시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말자는 멍하니 시계를 보았다. 지금 오후 2시. 내일 아침까지 16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럼 나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하나?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시죠. 빈 방 있어요. 아니에요. 폐 끼칠 수 없어요. 할머니, 이 비 맞고 밖에 계실 건가요? 그냥 오세요. 분녀는 고집스럽게 말자의 팔을 잡았다. 말자는 거부할 힘도 없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다. 마을은 작았다. 집이 10채 남짓이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원래 50가구 살았는데 이제 10가구도 안 남았어요. 다들 도시로 나갔죠.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대신 조용하니까 좋아요. 분녀의 집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마당에 화분들이 빗물을 맞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옷부터 갈아입어야죠. 분녀는 마른 옷을 가져왔다. 남편 것이라고 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그러게요. 혼자 사는 거 힘들죠. 말자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분녀가 꿀차를 내왔다. 이거 드세요. 우리 집 텃밭 아카시아 꽃으로 담근 거예요. 고맙습니다. 말자는 차를 마셨다. 달콤했다. 조금 기운이 났다. 할머니, 아드님한테 다시 전화해 보세요.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지은에게도 걸었다. 똑같았다. 안 받네요. 문자는요? 말자는 문자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새 문자를 썼다. 현수야, 제발 전화 좀 해라. 엄마가 왜 여기 혼자 있는지 알기나 하니?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요즘 힘든 일 있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요즘 자주 연락 안 했거든요.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말자는 분녀의 질문에 놀랐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냥. 혹시 집이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해서요. 말자는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집 한 채와 예금 좀 있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다. 집 하나 있긴 해요. 서울에. 명의는요? 제 명의요. 왜요?
분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요즘 도시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무슨 일이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일부러 먼 곳에 모셔다 놓고 오는 거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우리 현수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 조심하세요.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녁이 됐다. 분녀가 밥을 차렸다. 할머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요? 괜찮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죠. 말자는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말자는 현수를 생각했다. 어렸을 때 현수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그땐 언제고. 식사 후 분녀가 말했다. 할머니, 방 준비했어요.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말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이 깨끗하게 펴져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현수야, 왜 이러는 거니?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다. 말자는 통화 목록을 봤다. 현수에게 걸었던 전화가 10통이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말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집도 현수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줬다. 손주 태어나면 육아도 도왔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내가 짐이 됐나. 말자는 자책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이 요구했나.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줬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이 없었다. 말자는 항상 조심했다. 아들 집에 자주 가지도 않았다. 그럼 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말자는 창문을 열었다. 어두운 바다가 보였다. 등대 불빛만 깜빡였다. 현수야, 너도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겠지. 말자는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다.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현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힘들면 엄마를 버려도 돼. 근데 한 번만 전화해줘.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줘. 그것만 알면 엄마는 이해할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말자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었다. 혹시 진동이 울릴까봐.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흘렀다. 새벽 3시 말자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분녀가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잠 못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나이 먹으니 잠이 줄어요. 두 사람은 부엌 탁자에 마주 앉았다. 할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분녀가 보리차를 따라 주었다. 말자는 한 모금 마셨다. 할머니, 내일 아침 배 타고 나가시면 경찰서 가보세요. 경찰서요? 네. 신고하셔야 해요.
6이에요, 이건.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아들인데.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자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말자는 생각했다. 내일이 되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새벽 6시 말자는 눈을 떴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분녀가 문을 두드렸다. 말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폐만 끼치네요. 무슨 말씀을? 어서 앉으세요. 식탁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많이 드세요. 배 타려면 기운 내야죠. 말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할머니, 억지로라도 드세요. 안 그러면 쓰러져요. 분녀의 말에 말자는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배는 8시에 온다고 했죠? 네. 7시 반쯤 선착장 가시면 돼요. 알았어요. 말자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역시 안 받네요. 분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다. 할머니,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경찰서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분께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말자는 우산도 없이 그저 비를 맞았다. 차갑고 외로운 빗줄기 속에서 비는 점점 세게 내렸다. 말자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정자로 걸어갔다. 옷이 다 젖었다.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분녀가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아직 전화가 없었다. 3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분녀예요. 네, 분녀 씨. 할머니, 서울 쪽에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숙인 상담하시는 분인데 연락드렸어요. 노숙인이요? 말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이제 노숙인이라는 뜻인가? 할머니, 일단 그분 만나보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분녀가 번호를 불러줬다. 말자는 메모장에 적었다. 고맙습니다, 분녀 씨. 할머니 힘내세요. 꼭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일성 목사입니다. 낮은 목소리였다. 따뜻하게 들렸다. 목사님, 저는 윤말자라고 합니다. 분녀 씨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말씀 들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동구 천호동 공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만날 사람이 생겼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말자는 젖은 옷을 짜며 기다렸다. 40분 후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할머니, 윤말자 할머니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강일성입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일단 제 차로 가시죠. 목사는 말자를 자기 차로 안내했다. 낡은 소나타였다. 할머니, 옷부터 말리셔야겠어요. 근처에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죠. 네. 차는 10분 정도 달렸다. 작은 건물 앞에 섰다. 사랑의 집 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에요.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직원 한 명이 반겼다. 목사님 오셨어요? 네. 이분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직원은 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자는 안내를 따라 작은 방으로 갔다. 마른 옷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목사님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말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했다. 남의 여행, 섬에서의 버려짐, 진명의 변경, 그리고 문 앞에서의 거절.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하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유기예요. 경찰서요? 네. 그리고 진명의 변경도 조사해 봐야 해요. 할머니가 제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일 수 있어요. 말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쉼터가 있어요. 쉼터요? 네. 일시적으로 머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목사는 직원을 불렀다. 수진 씨, 할머니 쉼터방 준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말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할머니 여기에요. 작지만 깨끗해요.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 6시에 식당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알겠어요. 수진이 나가고 말자는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비가 여전히 내렸다. 이게 내 신세구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기운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현수야, 엄마는 지금 쉼터에 있다. 내가 날 버린 거 이해할 수가 없다.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한 번만 말해줘.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 읽음 표시가 떴다. 현수가 읽었다는 뜻이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답장이 올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고도 답을 안 하네. 말자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녁 6시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말자는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모두 노인들이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자리를 안내했다.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잘 드세요. 말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자식한테 쫓겨났죠.
말자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다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짐으로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식사 후 말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목사님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내일 경찰서 같이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목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할머니. 목사님이 나가고 말자는 사과 하나를 깎아 먹었다. 달콤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 같았다. 밤이 됐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다. 여전히 현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지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가 평생 뭐하고 산 거지.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말자는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말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다. 밤 하늘에 별이 보였다. 저 별빛도 나처럼 외로울까. 말자는 한참을 별을 보다가 창문을 닫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어린 현수가 나왔다. 엄마 사랑해. 하며 웃었다. 말자는 꿈속에서 현수를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아들아. 하지만 꿈에서 깨니 현실이었다. 차갑고 쓸쓸한 쉼터방. 말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말자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현수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 차가운 거절. 말자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과의 관계, 집,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말자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날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자는 쉼터에서 지내며 강 목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수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섬 여행을 가셨다고 주장했다. 진명의 변경건도 마찬가지였다. 작년에 말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었다. 현수는 어머니가 다 알고 하신 일이라고 잡아댔다. 할머니,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집도 못 찾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일단 더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말자는 허탈했다. 법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쉼터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과 방을 함께 써야 했고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할머니, 오늘 상담 선생님 오시는 날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상담이요? 네.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오후 말자는 상담실로 갔다. 40대 여자 상담사가 미소로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의 상담사예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지혜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말자는 한 모금 마셨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 우시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그 말에 말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지혜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알아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를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해요? 네. 아들이 아니라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요. 말자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선생님,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원하는 걸 해보세요. 원하는 것. 말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뭘까?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했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상담을 마치고 말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며칠 후 말자는 결심했다. 섬으로 돌아가기로. 할머니, 섬으로요? 강 목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곳 사람들이 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뭘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목사는 분녀에게 연락했다. 분녀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오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패 끼칠 텐데.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일주일 후 말자는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강 목사가 함께했다. 할머니, 제가 자리 잡는 거 보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배는 파도를 가르며 섬으로 향했다. 한 달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그때는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섬에 도착하자 분녀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분녀씨. 두 사람은 포옹했다. 분녀의 품은 따뜻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방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분녀의 집에 짐을 풀고 말자는 마을을 둘러봤다. 한 달 전보다 친근하게 느껴졌다. 저녁 분녀가 밥상을 차렸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분녀씨. 밥을 먹으며 말자는 물었다. 분녀씨,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마을 회관에서 점심 만드는 일 어때요? 정말요? 네. 마을 어르신들 점심 만들어 드리는 건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할게요. 다음 날부터 말자는 마을 회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말자 씨, 오늘 된장찌개 맛있네요. 마을 할아버지들이 칭찬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말자 씨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 말자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저녁에 말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분녀가 준 것이었다. 할머니 일기 쓰세요.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돼요. 말자는 펜을 들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섬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저녁 말자는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 요리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어느 날 말자는 통장 정리를 시작했다. 쉼터에서 나올 때 목사님이 도와줘서 새 통장을 만들었다. 할머니, 이제 재정 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알아요. 말자는 노트에 재산 목록을 적었다. 많지 않았다. 예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이걸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 5년은 버틸 수 있었다. 검소하게 살면. 말자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회관 일을 계속하고 여유 있을 때는 텃밭도 일구고. 이제 나를 위해 살자. 한 달이 더 지났다. 말자는 완전히 섬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회관에서 점심 준비하고 저녁엔 분녀와 차 마시며 수다 떨고.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분녀가 물었다. 할머니, 아드님 생각 안 나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 나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젠 나를 버린 사람보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생각해요. 분녀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와서 좋아요. 나도 그래요, 분녀씨. 그날 밤 말자는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나는 이제 강하다. 버림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앞으로도 나답게 살 것이다. 말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말자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섬 사람들이 있고 분녀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아침을 마치고 말자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게 전부였다. 할머니, 제가 선착장까지 배웅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선착장으로 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었다. 분녀야, 저 할머니가 어제 그분이야? 60대 남자가 물었다. 분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아저씨. 아드님이 두고 가셨대요. 아이고 세상에. 요즘 자식들은 정말. 김아저씨는 혀를 찼다. 옆에 있던 70대 할머니도 말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게. 그때 한 50대 여자가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배 안에서 드세요. 뭐라도 드셔야 해요. 말자는 거절할 수 없어서 김밥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할머니 힘내세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에 말자는 눈물이 났다.
내 자식은 날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지. 8시 정각 배가 도착했다. 작은 여객선이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분녀가 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분녀 씨,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분녀는 자기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말자는 그걸 지갑에 소중히 넣었다. 꼭 연락드릴게요. 말자는 배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말자도 손을 흔들었다. 배가 출발했다. 섬이 점점 멀어졌다. 말자는 배 난간을 잡고 섬을 바라봤다. 고마운 사람들. 30분 후 육지에 도착했다. 말자는 천천히 배에서 내렸다. 포구는 어제보다 사람이 많았다. 관광객들과 상인들로 붐볐다. 말자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얼마나 나와요? 서울요. 여기서 서울까지는 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말자는 깜짝 놀랐다. 너무 비쌌다. 버스 터미널 가주세요. 네. 택시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하지?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서울행 표를 샀다. 2만 원이었다. 다음 버스는 30분 후였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말자는 다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이 자식이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버스가 도착했다. 말자는 버스에 올라 맨 뒤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다가 산이 보이고 다시 논밭이 지나갔다. 말자는 분녀가 준 김밥을 꺼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분녀 씨 같은 사람도 있고 현수 같은 자식도 있구나. 서울까지 3시간이 걸렸다. 말자는 버스 안에서 조금 잤다. 피곤이 몰려왔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말자는 지하철을 탔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말자는 노약자석에 앉았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역시 서울은 차갑네. 집 근처 역에 도착했다. 말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아팠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문. 말자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다시 눌렀다. 역시 열리지 않았다. 설마.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안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지은아. 엄마야.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아, 문 좀 열어줘. 비밀번호가 안 맞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다. 왜 그래? 어서 문 열어. 어머니, 죄송해요. 문 못 열어드려요. 말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왜? 어머니, 이제 여기 못 들어오세요. 말자는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집인데. 아니에요. 명의가 바뀌었어요.
명의가 바뀌다니.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가 작년에 서명하셨잖아요. 말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작년 현수가 서류에 사인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게 진명의 변경이었어? 네. 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현수 좀 바꿔줘. 현수는 지금 없어요. 그럼 언제 와?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가라고. 내가 어디로 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말자는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내 집이야. 문 열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말자는 주저앉았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얼마 없었다. 지갑을 확인하니 5만 원이 전부였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아파트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가득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분녀의 번호를 봤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분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녀씨. 저예요, 말자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말자는 울먹였다. 집에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뭐라고요? 말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분녀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 근처 공원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분께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말자는 우산도 없이 그저 비를 맞았다. 차갑고 외로운 빗줄기 속에서 비는 점점 세게 내렸다. 말자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정자로 걸어갔다. 옷이 다 젖었다.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분녀가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아직 전화가 없었다. 3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분녀예요. 네, 분녀씨. 할머니, 서울 쪽에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숙인 상담하시는 분인데 연락드렸어요. 노숙인이요? 말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이제 노숙인이라는 뜻인가? 할머니, 일단 그분 만나보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분녀가 번호를 불러줬다. 말자는 메모장에 적었다. 고맙습니다, 분녀씨. 할머니 힘내세요. 꼭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일성 목사입니다. 낮은 목소리였다. 따뜻하게 들렸다. 목사님, 저는 윤말자라고 합니다. 분녀씨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말씀 들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동구 천호동 공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만날 사람이 생겼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말자는 젖은 옷을 짜며 기다렸다. 40분 후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할머니 윤말자 할머니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강일성입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일단 제 차로 가시죠. 목사는 말자를 자기 차로 안내했다. 낡은 소나타였다. 할머니, 옷부터 말리셔야겠어요. 근처에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죠. 네. 차는 10분 정도 달렸다. 작은 건물 앞에 섰다. 사랑의 집 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에요.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직원 한 명이 반겼다. 목사님 오셨어요? 네. 이분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직원은 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자는 안내를 따라 작은 방으로 갔다. 마른 옷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목사님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말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했다. 남의 여행, 섬에서의 버려짐, 진명의 변경, 그리고 문 앞에서의 거절.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하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유기예요. 경찰서요? 네. 그리고 진명의 변경도 조사해 봐야 해요. 할머니가 제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일 수 있어요. 말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쉼터가 있어요. 쉼터요? 네. 일시적으로 머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목사는 직원을 불렀다. 수진 씨, 할머니 쉼터방 준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말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할머니 여기에요. 작지만 깨끗해요.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 6시에 식당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알겠어요. 수진이 나가고 말자는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비가 여전히 내렸다. 이게 내 신세구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기운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현수야, 엄마는 지금 쉼터에 있다. 내가 날 버린 거 이해할 수가 없다.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한 번만 말해줘.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 읽음 표시가 떴다. 현수가 읽었다는 뜻이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답장이 올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고도 답을 안 하네. 말자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녁 6시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말자는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모두 노인들이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자리를 안내했다.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잘 드세요. 말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자식한테 쫓겨났죠. 말자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다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짐으로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식사 후 말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목사님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내일 경찰서 같이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목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할머니. 목사님이 나가고 말자는 사과 하나를 깎아 먹었다. 달콤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 같았다. 밤이 됐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다. 여전히 현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지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가 평생 뭐하고 산 거지.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말자는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말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다. 밤 하늘에 별이 보였다. 저 별빛도 나처럼 외로울까. 말자는 한참을 별을 보다가 창문을 닫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어린 현수가 나왔다. 엄마 사랑해. 하며 웃었다. 말자는 꿈속에서 현수를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아들아. 하지만 꿈에서 깨니 현실이었다. 차갑고 쓸쓸한 쉼터방. 말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말자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현수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 차가운 거절. 말자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과의 관계, 집,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말자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날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자는 쉼터에서 지내며 강 목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수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섬 여행을 가셨다고 주장했다. 진명의 변경건도 마찬가지였다. 작년에 말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었다. 현수는 어머니가 다 알고 하신 일이라고 잡아댔다. 할머니,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집도 못 찾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일단 더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말자는 허탈했다. 법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쉼터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다. 다른 노인들과 방을 함께 써야 했고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할머니, 오늘 상담 선생님 오시는 날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상담이요? 네.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오후 말자는 상담실로 갔다. 40대 여자 상담사가 미소로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의 상담사예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지혜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말자는 한 모금 마셨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 우시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그 말에 말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지혜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알아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를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해요? 네. 아들이 아니라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요. 말자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선생님,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원하는 걸 해보세요. 원하는 것. 말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뭘까?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했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상담을 마치고 말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며칠 후 말자는 결심했다. 섬으로 돌아가기로. 할머니, 섬으로요? 강 목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곳 사람들이 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뭘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목사는 분녀에게 연락했다. 분녀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오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패 끼칠 텐데.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일주일 후 말자는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강 목사가 함께했다. 할머니, 제가 자리 잡는 거 보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배는 파도를 가르며 섬으로 향했다. 한 달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그때는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섬에 도착하자 분녀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분녀씨. 두 사람은 포옹했다. 분녀의 품은 따뜻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방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분녀의 집에 짐을 풀고 말자는 마을을 둘러봤다. 한 달 전보다 친근하게 느껴졌다. 저녁 분녀가 밥상을 차렸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분녀씨. 밥을 먹으며 말자는 물었다. 분녀씨,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마을 회관에서 점심 만드는 일 어때요? 정말요? 네. 마을 어르신들 점심 만들어 드리는 건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할게요. 다음 날부터 말자는 마을 회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말자 씨, 오늘 된장찌개 맛있네요. 마을 할아버지들이 칭찬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말자 씨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 말자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저녁에 말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분녀가 준 것이었다.
할머니 일기 쓰세요.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돼요. 말자는 펜을 들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섬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저녁 말자는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 요리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어느 날 말자는 통장 정리를 시작했다. 쉼터에서 나올 때 목사님이 도와줘서 새 통장을 만들었다. 할머니, 이제 재정 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알아요. 말자는 노트에 재산 목록을 적었다. 많지 않았다. 예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이걸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 5년은 버틸 수 있었다. 검소하게 살면. 말자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회관 일을 계속하고 여유 있을 때는 텃밭도 일구고. 이제 나를 위해 살자. 한 달이 더 지났다. 말자는 완전히 섬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회관에서 점심 준비하고 저녁엔 분녀와 차 마시며 수다 떨고.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분녀가 물었다. 할머니, 아드님 생각 안 나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 나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젠 나를 버린 사람보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생각해요. 분녀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와서 좋아요. 나도 그래요, 분녀 씨. 그날 밤 말자는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나는 이제 강하다. 버림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앞으로도 나답게 살 것이다. 말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말자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섬 사람들이 있고 분녀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말자는 섬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다. 마을 회관 일도 익숙해졌고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 어느 날 아침 강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 강 목사예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변호사님이 조사했는데요. 할머니 진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대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문제요? 서류에 위조 흔적이 있대요. 할머니 서명이 두 군데서 다르다고요. 그럼 집을 찾을 수 있나요?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목사님, 전 소송 안 할래요. 네. 왜요?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에요. 목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찾으셔야죠. 그건 할머니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죠?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세요. 집 처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분녀에게 얘기했다. 분녀 씨, 내 집 명의에 문제가 있대요. 정말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그 집 돌아가기 싫어요. 분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재산은 지키셔야죠. 그래야겠죠.
며칠 후 말자는 강 목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할머니, 이제 아드님이 집을 팔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석 달 만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전화했니? 어머니, 집 가처분이 뭐예요? 왜 그런 거 하셨어요? 너희가 불법으로 명예 바꾼 거 알았어. 불법이라니요?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어? 나 그때 뭔지도 몰랐어.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그 집 팔아야 해요. 빚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랑 상관없어. 어머니. 현수야, 너 나 버린 거 잊었니? 섬에 버리고 간 거.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엄마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강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집만 팔게 해주세요. 안 돼. 그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여기가 어디예요? 너가 알 필요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 말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련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분녀가 옆에서 말했다. 고마워요, 분녀씨. 그날 저녁 말자는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집을 팔면 돈이 좀 생길 거다. 그 돈으로 뭘 할까? 말자는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섬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 나도 뭔가 돌려줘야지. 다음 날 말자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말자씨. 뭔데요? 이 마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장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노인정이 너무 낡았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럼 수리하면 되나요? 수리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 지어야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좀 기부하려고요. 정말이에요? 얼마나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이장은 깜짝 놀랐다. 5천만 원이요? 말자씨, 그런 큰 돈을. 괜찮아요. 제가 쓸 곳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강 목사가 다시 전화했다. 할머니, 집 매매 진행하시겠어요? 네.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드님한테는 알리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목사님. 한 달 후 집이 팔렸다. 시세대로 5억 원에 팔렸다. 대출금 1억을 갚고 4억이 남았다. 말자는 돈을 정리했다. 마을 노인정 건립비 5천만 원. 썸 초등학교 장학금 5천만 원. 분녀에게 사례금 1천만 원. 강 목사 복지센터 후원금 2천만 원.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할머니, 이렇게 다 기부하시면 어떡해요? 분녀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나한테도 충분히 남았어요. 그래도. 분녀씨, 난 평생 돈만 모으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아들한테 다 빼앗길 뻔했잖아요. 분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분녀는 말자를 안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이 말자를 찾아와 인사했다. 말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장학금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노인정 새로 지으면 우리 거기서 화투나 치고 살아야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말자도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현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집 팔았다면서요? 그래. 그 돈 어디 있어요? 나도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 나를 버린 자식이 무슨 권리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 상속은 무슨?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뭐라고요? 어디에 썼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현수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신 연락하지 마. 난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말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현수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분녀가 조용히 말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분녀 씨, 난 후회 안 해. 저도 알아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분녀는 말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 저도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 분녀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말자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함께할 사람이야. 밤이 됐다. 별이 떴다. 말자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썼어요. 우리 아들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말자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말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처음으로.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였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것이 말자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섬에는 새 노인정이 들어섰다. 밝고 따뜻한 건물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모여 차를 마시고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말자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생겼어요. 맞아요. 예전엔 추워서 못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사해했다. 말자는 그저 웃었다. 제가 도움받은 것보다 적어요. 말자는 이제 완전히 섬 사람이 되었다. 매일 마을 회관에서 일하고 저녁엔 분녀와 산책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분녀가 편지를 건넸다. 발신인은 현수였다. 현수가 보낸 거네요. 읽어보실 거예요? 말자는 망설였다. 1년 동안 현수와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읽어볼게요. 말자는 편지를 뜯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께. 저 현수입니다. 1년 만에 편지 씁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섬에 버리고 온 것, 집 명의를 몰래 바꾼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였고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과도 매일 싸웠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버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밤마다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어머니, 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벌은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늦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아들 현수 올림. 말자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다. 분녀가 옆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드님이 후회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 말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현수의 후회가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분녀 씨, 나 답장 써야 할까?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말자는 며칠간 고민했다. 답장을 쓸까 말까. 일주일 후 말자는 결심했다. 답장을 쓰기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현수야, 편지 잘 받았다. 내가 후회한다는 걸 알겠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도 부서졌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버려지다니. 그 고통을 너는 모를 거다. 하지만 동시에 너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안다. 그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다. 현수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연락해라. 그때는 엄마도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 상처가 너무 깊다. 부디 건강해라. 그리고 후회하며 살지 마라. 앞을 보고 살아라. 엄마는 언제나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엄마가. 말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할머니, 편지 붙이셨어요? 응. 마음이 좀 편해졌어.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노인정에서 작은 잔치가 있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의 80회 생신이었다. 말자 씨도 오세요. 네, 갈게요.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떡과 과일이 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 우리 말자 씨 소개할게요. 이장이 말자를 앞으로 불렀다. 이분이 이 노인정 지어주신 분이에요.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말자는 부끄러워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것보다 적어요. 말자 씨 덕분에 우리가 매일 행복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자 씨, 한마디 해주세요. 말자는 앞으로 나갔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처음엔 힘들었어요. 버림받고 갈 곳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줬어요.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눈물이 났다.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박수가 터졌다. 말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췄다. 말자도 함께 웃고 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녀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 정말 좋았어. 할머니 얼굴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래? 네.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말자는 분녀의 손을 잡았다. 다 너 덕분이야, 분녀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셔서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말자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말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말자는 미소 지었다. 분녀야,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다. 현관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집이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자유로웠다. 말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2년이 더 지났다. 말자는 75세가 되었다. 무릎은 더 아파졌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어느 봄날 아침, 분녀가 신문을 들고 왔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신문 지역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남해 섬마을 노인복지 모범 사례로 선정. 기사에는 말자가 기부한 노인정과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할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어머,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며칠 후 KBS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윤말자 할머니시죠?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섬에서 다시 피어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자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분녀가 말했다. 할머니 하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럴까? 네. 꼭 하세요. 일주일 후 촬영팀이 섬에 왔다. 젊은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이었다. 할머니 편하게 일상을 보여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말자의 하루를 따라다녔다. 아침 산책, 마을 회관 요리, 저녁 노인정 모임. 할머니,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감사해요. PD가 논란표를 지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들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말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버림받는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촬영은 사흘간 계속됐다. 마을 사람들 인터뷰도 했다. 말자 씨는 우리 마을의 천사예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말자는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말자와 분녀 마을 사람들이 함께 TV를 봤다. 화면에 말자의 얼굴이 나왔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가 환했다. 저 사람이 나야? 네, 할머니. 사람들이 웃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말자의 메시지가 나왔다. 혹시 저처럼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말자 씨, 정말 멋져요. 우리 말자 씨가 스타가 됐어. 사람들이 말자를 둘러싸고 축하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도 자식한테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말자 할머니처럼 용기가 안 나요. 말자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이나 경찰서에 가세요. 어느 날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왔다. 현수였다. 어머니, TV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도 다시 일어서신 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제가 진짜 변했을 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현수. 말자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다. 할머니, 답장 쓰실 거예요? 분녀가 물었다. 아니, 이번엔 안 쓸래. 기다려볼게. 좋은 선택이에요. 여름이 왔다. 마을에 관광객이 늘어났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말자 할머니 계세요? 저희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자를 찾았다. 말자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사람들은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할머니,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할머니 보니까 용기가 나요. 말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족은 소중해요.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가을이 왔다. 마을 노인정 앞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윤말자 평화의 집. 마을 사람들이 말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이 건물이 할머니 이름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셨잖아요.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말자가 리본을 끊었다. 윤말자 평화의 집 개관합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머니. 그날 저녁 말자는 분녀와 바닷가를 걸었다. 분녀야, 나 꿈만 같아. 저도요.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유명한 건 별로야.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게 좋아. 파도가 밀려왔다. 말자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다. 3년 전 이 섬에 버려졌을 때 누가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될 줄. 분녀가 물었다.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응.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감사해. 정말이요? 응.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나를 못 찾았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다. 할머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책을 써볼까? 책이요? 응.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부터 말자는 매일 노트에 글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버림받았던 날, 섬에서 보낸 시간, 다시 일어선 과정. 6개월 후 작은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다. 제목은 파도가 전해준 선물.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말자는 가끔 서점 강연을 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73세에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75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겨울이 왔다. 말자는 77세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상자를 열자 손편지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 현수입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현수. 말자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분녀가 물었다. 할머니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겠지. 밤 말자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섬을 덮었다. 아름다웠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말자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말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였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것이 말자가 배운 인생이었다. 파도가 전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